251번째. 자, 갈래대로 우리의 힘. 자, 이 책은, 바로, 어, 지금 서점에 깔렸어요.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단백질에 관한 책은 박자세에서도 얼추 한 세 권, 네 권 했을 거예요. 국내 저자 것도 했고 했는데, 이 책은, 잘 썼어요. 어떤 점이 잘 됐냐면, 이 사람 출신은 에집트 사람인데 미국 가서 이제 하는 어, 부교수네. 생화학과. 인디애나 대학교. 네. 요, 책을 읽어보면 단백질에 대한 전체적인 스코프를 전체적이기도 하고 디테일한 걸 이렇게 탁탁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상당히 깊이, 어느 부분은 탁 터치하면서도 깊이 탁탁탁 핵심을.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직 문장의 힘으로만 이 책도 보면 원래 이 단백질이나 이 분자 세포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웬만한 좀 지식 있는 사람 읽어도 이게 쑥쑥쑥 안 내려가는데 이 책은 예, 흔히 이제 그 가독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읽으면 쭉쭉쭉 늘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이분이 그 단백질의 여러 종류의 가장 핵심에 빨리 들어가요. 군더더기 없이 핵심에 쫙 들어가서 여기서는 핵심이 뭐고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책은 음, 좀 이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충족시키고 초보자들은 조금 정보량이 이제 많다. 어느 정도 주목을 받거나 거의 뭐 대단한 책이다. 명작급 정도 되는 책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하게 줄게요. 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정보량이 빵빵해요. 아무리 대부분 잘 때, 그 수필이나 문학책 내놔놓고 과학책은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정보량입니다. 자, 내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해주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벌써 나온 지 한 10년 됐나? 내가 그 책 읽고 강의도 몇 번 했어요. 했는데, 그 책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뭐, 그 책 명확한 거예요. 그 책 그때 쓴 저자 나이가 40대인데, 야, 우리나라, 아니, 역사학자가 이 정도 방대한 데이터나 사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함축된 의미를 쫙 끄집어내는구나. 그 폭과 그 깊이에 일단 졌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혹시 쓰고 싶은 분들은 첫 번째 책의 덕목은 정보량입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내가 썼는 책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림 읽는 내가 이 모든 거 800페이지 그 정보량. 예,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 공부해 보셨죠? 일단 어느 수준에 올라간 책들은 책을 접했을 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대부분 저자들의 동향 어떠냐면 그런 할 정도로 정보량이 빵빵하고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책들을 보통 세 권, 네 권, 그러니까 다마주어든 에델만이든 그다음에 그 이나스든 러두든 그 세계적 학자들은 10권 넘는 책을 안 써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인문학이나 뭐 이렇게 수필 뭐 소설 이런 걸 내가 뭐 40권 썼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자연과학을 해보면요. 대가급 인사도 에델만 또 총 저술이 10권이 안 돼요. 에델만이 가장 저술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지오 다 알잖아요. 최고의 메인 저술이 한 5권 정도입니다. 5권에서 조금 영향이 있는 더 저력이 있는 사람 한 7권까지 되는데 10권 넘지는 않아요. 이건 개인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 논문은 가급적 많이 쓰는 게 유리하고 저술은 딱 이 용량이나 함축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3년 정도 이렇게 3년이나 5년, 뭐 10년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그 농축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좀 뭐 이야기를 듣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될 거예요. 단백질에 대해서 음,
전문적 교과서나 이런 거 내놓고는 가장 많은 실용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를 담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전갈의 독이 어떤가, 보고의 독이 어떤가, 우리 보톡스 맞을 때 그거는 도대체 뭔가, 이 전부 다를 단백질 하나로 다 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보량이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량이 통과했는데 실패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대부분 어떤 성질이냐면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한 책들. 그거는 또 독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예, 거기 좀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책의 첫 번째 동목은 정보량이에요. 그건 독자들이 알아요. 독자들이 뭐 수준이 있든 없든 모든 독자들은 책을 딱 접하면 자기 그 지적 능력으로 이게 어떻다 딱 느껴요. 이 책은 응, 단백질에 관한 책 중에는 뭐 함량이 가장 높아요. 지금까지 내가 본 책 중에는. 자, 요약하면 이 책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단백질이란 무엇인가? 알파나선하고 베타시터. 그게 뭐 10번 이상 반복돼 나옵니다, 이 책에서. 알파나선, 베타시터. 그것이 간단히 어떻게 모여갖고 뭐 거미줄이 되고 비단이 되고 독이 되고 프레온이 되고 예. 그다음에 G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가 되고 예. 수십 가지 이 책에만 있는 것도 한 20가지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게 뭔가 하면 다 동일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프레온까지 알파 헬릭스 베타 시터 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 두 가지가 예. 말 그대로 10만 종류나 되는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우리의 탄생, 세포 분열, 그리고 우리의 그 성장, 그 다음에 노화, 그 다음에 치매, 그 다음에 죽음.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삶의 모든 페이지마다 그 드라마를 연주하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걸 잘 설명해 놨어요. 이 책에 내가 점수를 많이 주는 건 뭐냐면 단백질이 뭐냐 물으면 바로 생명 그 자체다. 그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엄밀히 이야기해도 그러면 생명 초기에도 그랬느냐? 그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점점 가면서 20억 년 이후에 진핵세포가 출현하면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해양 척추동물, 그 다음에 육상 척추동물, 그 다음에 우리 조류, 파충류, 뭐 우리 포유동물 오면서부터 각 종이 하나의 그 종이 생겼다 사라지는 한 100만 년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100만 년 단위로 새로운 단백질이 출현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 파동까지 이뤘던 그 강우병 사태의 본질도 프레온이라는 단백질이요. 이 책에 보면 프레온이라는 단백질을 발견하는 과정이 섬찟합니다. 그 간단히 말하면 저 식인종들 이야기 되잖아요. 구루병. 그 구루병 식인병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현대에 와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이야기인데 그 식인종이라는 게 그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이쪽에 이게 이쪽에 파파누루기아인가 저쪽 어디예요?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쪽에서 가족이나 부모가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이렇게 묻어요. 묻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꺼내 갖고 그 시체를 일부 나눠 먹어요. 그래 이거는 무슨 그 끔찍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건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 영육을 내가 일부 내 몸속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어, 일단 종교적 행위예요, 그거는. 물론, 리얼하게 그 잔인한 식인 행위도 인류 역사에 있었어요. 근데 구루병에 있었던 그 사건은, 그래서 어떻게 되면 미국의 그 학자가 파견이 돼 나가요. 그 가서 우연히 이제 이 구루병이 너무나, 자, 이거는 걸리면 사망률 100%예요. 사망률 100%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100%예요. 근데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프레온이라는 단백질을 찾아냈는데 이 프레온이 뭐냐면 모든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유전 물질하고 관계 있어요. DNA나 RNA 이런 거 관계 있는데 이걸 이쪽에 읽어보시면 그걸 그 X선이 이런 거 다 죽이고 나서도 그 병이 발병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단백질 자체가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프레온은 간단해요. 가장 간단한 단백질인데 프레온이라는 단백질 이름입니다. 이 단백질은, 자, 결론 이야기할게요. 이거 발견해 노벨상을 받습니다. 왜 노벨상을 주는 학문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한 해결권 사건입니다. 이 프로인이라는 단백질은 뭐냐 하면 단백질 자체가 파견대가 돼요. 그게 전염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에 잘못 접힌 이 구조가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요. 옆에 있는 다른 단백질한테 이 잘못 접혔던 이게 전파돼 나가요. 그게 이제 브레인 세포에서 일어나면 브레인이 구멍 뻥뻥 나는 우리 강우풍 이야기 들어봤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헌팅턴병, 이제 ALS라든지 대부분 이 정신병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요. 단백질이 결합해서, 예, 결합해서 엉거리가 지는 거, 어글리게이션 일어나는 과정이요. 그래서 그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4시간 동안 강의했던 거는 딱 하나였어요. 단백질의 접힘이라는 현상이 얼마나 그 원리까지 다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보실 때는 단백질 볼 때는 가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알파 헬릭스, 베타 시터, 그 기본 구조. 알파 헬릭스를 누가 발견했냐면 누구죠? 폴링. 그렇죠. 다음 폴링. 음, 폴링이 알파 발리스에는 그 에피소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베타 시터 구조는 비단이 왜 윤탁한가 이야기할 때 내가 베타시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한테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들도 실제적인 존재하는 건 알파 헬릭스하고 베타시트밖에 없구나. 그리고 알파 헬릭스라는 구조가 발견되고 나서 DNA 이중 나선이 발견된 만큼 생물학에 충격을 줍니다. 근데 이게 폴링이 그 대가급 폴링이 막 하다가 몸이 아파갖고 침대에서 누워갖고 뭐 무리하게 보내다가 그때 자기가 항상 문제를 풀어야 돼. 도대체 이 단백질이라는 게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면 1945년입니다. 1945년까지도 단백질이라는 구조를 아무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게 과학 지식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지금 우리가 1억 개도 넘는 단백질 입체 구조를 알파포도에서 계산해낸다. 노벨상을 준다. 그 단백질 구조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 인공위성이 만드는 그 시대에만 다 와도 인류는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참 문을 연 사람이 폴링이에요. 진짜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요거는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정리해놓고. 이 책이 서술을 굉장히 잘했다는 대목이 이런 겁니다. 이 폴링이라는 사람이 그때 옥스퍼드 대학에 그뭐 교환 교수로 갔는가 그래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폴링이 한 40대 중반쯤이었어요. 이 사람이 잔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몸살, 뭐, 이렇게 감기를 내갖고, 그러니까 침대에서 누워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가,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대단한 학자니까네. 이 아미노산이 연결해갖고 단백질이 된다는까지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 것까지는 알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가질지 아무도 짐작조차 못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사를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폴링이 누워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하다가 색종이를 오린 거예요. 색종이를 오려갖고 요걸 요렇게 약간 꼬아갖고 요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네 울렁울렁 장난감처럼 이걸 며칠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탄력도 있고 어라? 그러면 요렇게 나선정으로 색종이를 요렇게 말아봤더니 그런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어른이라도 말아봤더니 약간 탄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탄성이 생기지? 이거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요렇게 꼬았을 때 아미노산 분자식을 아니까요. 아미노산의 결사슬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당길 수가 있겠네. 혹은 그 다음에 요거에 질소가 있으면 요거 수소가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어떤 결합이 생길 수 있겠네. 수소 결합. 바로 폴링이 진짜 위대했던 거는 수소 결합을 생명현상에서 본격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양자역학 초기에 양자역학이 언제 시작했어요? 닐스 보아가 원자 모델 그 아주 나드포더. 그 위대한 나드포더가 알파 입자 실험해갖고 원자 모델이 1913년, 1910년도에 이제 서서히 인류가 원자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원자 모델이 생겼고 1920년도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이 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략 1926년, 27년, 28년에 26년에 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나오고 28년에 바로 디락 이퀘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입자까지 나가잖아요. 반입자 그거 한참 조금 뒤입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막 일어나서 원자 모델이 곧장 양자화되면서 바로 스펙트럼 빛의 비밀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반대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훌렁포스는 그전에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결합 같은 거는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 책 읽어보면 폴링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폴링이 했던 역할이 뭐냐 하면 그 생학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뭐냐 하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면 보통 카본에도 전자가 6고 산소는 전자 8개잖아요. 그럼 전자들이 벌써 스웨딩게이션쯤 오면 전자의 전체가 파동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의 분포 함수, 그게 바로 전기장이잖아요. 바로 그 전기장이 있으면 저 폴링 어떻게 생각했나 면 원자마다 자기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를 두 원자가 결합해 갖고 분자를 만들 때 전자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본격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폴링이. 그러면 수소부터 수소, 카본, 질소, 산소 그 중요한 생화학에 나오는 원소들이 결합을 해갖고 CHO 여러 가지 결합이 있는 게 생화학인데 그러면 카본하고 산소, 카본하고 수소가 만났을 때 전자의 분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날 거예요? 바로 전기 이온화. 예. 누가 전자를 얼마나 끌어당기는가 다 동일하지 않을 거라는 착상에 들어간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하 분포의 불균율이 일어나니까네 바로 물 분자가 극성을 띠게 된다.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잖아. 고등학교 책에. 물 분자가 극성 뜬다. 이런 것도 처음 발상한 사람이 폴링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 DNA 발견했던 와석하고 크릭하고 폴링의 관계는 폴링이 썼던 그 유명한 생화학 책을 들고 왓슨하고 크릭이 DNA 구조를 규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교수하고 학생 정도 차이 난 거예요. 그런데 폴링이 알파 헬릭스, 즉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는데 수소결합을 사용을 했는데 DNA 이중납순 결합한데 수소결합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크릭하고 왓슨이 바로 DNA 이중결합도 수소결합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폴링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이론인데, 그리고 자기가 쓰는 교과서를 갖고 그걸 다 만들어 갔는데, 이 두 젊은 사람이.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 지식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폴링이 그런 전기 음성도까지 다, 이온화 경향까지 다 해갖고 그런 초기의 어떤 단백질 구조, 특히 알파 헬릭스 이걸 발견한 걸 갖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야말로 결정타를 남깁니다. 알파 헬릭스. 그리고 단백질 구조는 아미노산이 알파 헬릭스, 그 다음 베타 시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파 헬릭스와 베타 시트 사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시트가 네 개, 여섯 개 모이면 통을 만들어요. 그 통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있어요? 어텐션,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포도주 통 옛날에 그 해적선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포도주 통이 있잖아요. 물통. 물통 할 때 이렇게 나무 송판을 요렇게 통을 만들잖아요. 그게 베타 시트예요. 됐죠? 그래서 베타 시트 갖고 만드는 그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배럴, 통이라 불러요. 배럴. 됐죠? 그다음 알파 시트는 뭐냐면 요렇게 된 그 저 뭐야 전화기 코드 이렇게 감해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 헬릭스가 몇 개 있느냐, 베타 시트가 몇 개 있느냐, 이거 갖고 예 10만 종류도 넘는 10만 종류 아닙니다. 예, 1억 개도 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건 알파 헬릭스 하나밖에 없는 것도 많아요. 그 알파 헬릭스가 6개가 세포막에 박혀 있는 거, 그게 뭐죠? 그 유명한 막을 7번 간통하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요 약사 선생님도 알지만은 우리가 먹는 약의 40%가 바로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를 타켓으로 하는 약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약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만 종이 되겠죠. 약품이. 그 약의 40% 정도가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를 타켓으로 하는 겁니다. 그쪽만 해도 노벨상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전체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전체를 쭉 한번 볼 수 있고 디테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거. 됐죠?